안녕하세요. 인류의 그림자 에너지 바로 알기 14주차 수소와 미래 에너지. 오늘은 3교시 완벽한 미래 에너지는 가능할까입니다. 지난 두 교시를 통해서 수소의 생산 기술과 그리고 생산된 수소를 어떻게 저장하고 수송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미래 에너지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봤죠. 아이언맨이나 스타워즈 같은 거를 통해서 우주선이 어떤 연료를 쓰는지, 그리고 특히 아이언맨 같은 거는 어떻게 날아다니는지, 거기에 보면 특이한 무슨 수정과 같은 광물에 의해서 에너지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우주에서 이제 이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아이언맨 같은 경우에는 그 아크 원자로라는 거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크 원자로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죠? 그러니까 원자로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들의 에너지들이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제 우주선을 할 때 원자력을 이용해서 우주선에다가 동력을 전달하고 오래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소, 액화수소를 이용해가지고 위로 보내면은 대기 중에 이제 공기가 없는 무중력 상태로 가게 되면은 이동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다고도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래 우주와 관련돼서도 이런 에너지들이 쓰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인류와 관련돼서는 어떤 에너지원들이 쓰이나? 결국 이런 완벽한 에너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지구의 기후변화와 영향을 안 주는, 무관하게 하는 친환경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거를 만들어서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값싼 에너지, 경제적이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해야 돼요. 오랫동안 공급을 해야 되는데 또 많은 지구에 있는 75억 인구가 써야 되니까 대량 공급이 가능한 에너지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에너지들이 대부분 평등하게 없다는 거죠. 있는 나라에만 있고 또 없는 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범주에 해당되는 거는 신재생이나 수소, 핵융합이요. 근데 아직 핵융합은 실용화가 안 돼 있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원자력이 가장 생산 단가가 낮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 태양이 있는 한, 왜냐면 나머지는 화력 발전소에 쓰이는 여러 가지 화석 연료들은 한 50년 되면 지구에 있는 유한 자원이기 때문에 얘는 안 되는 거죠. 유한 자원. 그래서 결국 지구에 갖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를 쓴다든지, 근데 원자력은 이제 적은 양으로도 하기 때문에 다른 화석 연료에 비해서 한 4, 5천 년을 쓸 수 있는 양이 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량 공급이 가능한 것도 원자력.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은 수소랑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건 핵융합을 경제적이 되게 지속 가능하고 대량 공급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어떻게 보면 친환경이라는 거죠. 이 친환경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결국 지금 현재로는 탄소 중립 때문에 당분간은 저탄소 에너지를 쓴다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CCS를 이용해서 CO2를 갖다가 포집해서 땅속에 묻어서 격리를 시키는 것도 하죠. 이전에는 이거를 넘어서면 결국 나중에 무탄소가 돼야 돼요. 저탄소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결국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천연가스나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1패죠. 왜냐하면 바이오 에너지나 다른 것들은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결국 이거는 에너지 전환이나 그리고 에너지 믹스를 고려를 해서 미래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되느냐, 이것과 관련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 에너지는 수소랑 핵융합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저탄소를 당장 버리고 이런 수소 에너지에 100% 올인할 수 있느냐? 그러면 향후 4, 50년 동안 이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런 중간 지역에 이 트랜지션 되는 전환기를 어떤 에너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또 고민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거에 어떤 속도로 어떤 양으로 할지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에너지를 선택하는 이런 전환기에서는 안전과 그 다음에 환경 문제, 경제성을 고루고루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현재로서는 완벽한 에너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음식을
값싼 가격에 빨리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좋은 퀄리티는 당연히 음식을 만들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가격도 높을 수밖에 없죠. 네, 이런 것들과 똑같이 모든 선택에는 완벽한 선택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에 관해서는. 그래서 어떤 에너지원들 중에는 안전은 문제가 없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환경이 문제가 없는 것도 있고 경제가 문제가 없는 것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세 가지가 다 문제가 안 되는 에너지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방법을 이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과거에 우리가 산업에 따라서 에너지원이 환경과 안전과 가격,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했는데 결국 뭐 석탄으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석유, 그다음에 원전, 가스, 재생에너지까지 왔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거의 원인이 기후변화예요. 기후변화 때문에 인류가 안전하게 살 수 없는 상황으로 점점 다가가니까 이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거나 없애기 위해서 결국 가장 문제가 되는 에너지원 구성을 달리해야 된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전력이 깨끗한 친환경 전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아보면 사실은 친환경이 현재 상태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현재의 전력은 대부분 화석연료 기반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처럼 결국 스팀 보일러를 이용해서 스팀을 제너레이션 하면 결국 이때 연료로 석탄이 들어가건 가스가 들어가건 오일이 들어가는데 이런 발전소에서 쓰는 거는 사실은 원유는 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스팀을 이용해 갖고 스팀 터빈을 돌리기 위한 스팀을 만들 때 쓰이는 거죠. 여기에 당연히 또 원자력이 쓰일 수 있는 거죠. 원자력이 얘를 해서 스팀을 만드는 데 쓰일 수 있죠. 그러면 그 스팀 터빈이 돌아가면서 전자유조 장치에 의해서 교류 전력을 생산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결국 새롭고 또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개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기차가 원래 없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벌써 200년 전 가까이에 생겼던 거예요. 1830년대 이미 제작이 됐는데 사람을 실어 나르기 위한 것들은 1800년도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솔린, 우리가 쓰이는 이런 석유 자동차보다 더 유명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에디슨이 만든 전기차도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가 깨끗하고 소음도 안 나고 그 다음에 순간 출력도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출발도 용이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1930년대에 퇴출을 했다는 거죠. 뭐랑? 내연기관의 전 가솔린 자동차와 경쟁해서 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대량으로 공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기를 생산해서 충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인프라나 다른 것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 사용이 편리한 가솔린 자동차에 뒤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00년도 넘었으면서 200년 만에, 100년 만에 다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 이유는 뭐죠? 말씀드린 대로 기후변화 문제로 재등장을 하게 된 거죠. 지금은 이제 결국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충전 인프라나 이제 고비용 문제들을 해결하면 다시 가솔린 자동차를 이길 수 있는 상황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소에너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깨끗한 에너지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수소에너지는 우리가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탄소에너지에서 수소에너지의 이동은 결국 깨끗한 지구와 그 다음에 평안한 안정한 인류를 위해서 필요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수소에너지는 결국 수소를 연소를 할 때 뭐 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친환경인 거고 얘는 결국 연료 전지를 이용해도 돼요. 그리고 내연기관에서 연료로 해서 얘를 연소를 시켜도 됩니다. 엔진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리고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랬죠. 전기 분해를 할 수도 있고 화학 반응에 의해서 아니면 생물학적인 반응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화석연료 기반이나 신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용되는데도
수송용, 건물용, 발전용 연료전지로 다양하게 쓰고 전기의 형태로 쓸 수 있고 열의 형태로 동시에 공급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전력을 또 대량 뭐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설비도 돼요. 왜냐하면 충전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스스로 만든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율이 30%밖에 안 되지만 에너지 저장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에는 또 연료전지를 쓸 때는 연료전지에서는 효율이 90%까지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전기 생산이랑 히트 생산하는 것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생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아니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석유를 대체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중동에서 탈피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를 할 수 있고, 이 산업이 막 태동을 했기 때문에 신성장 동력으로 연관 산업을 많이 만들어서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발이 유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에너지가 이게 쓸 수 있는데, 이 원자력 에너지는 핵분열 에너지고 가장 큰 단점이 뭐라고 했죠? 안전 문제하고 폐기물 문제. 그래서 안전 문제는 이제 처음으로 난 거는 1979년도에 펜실베니아에 있는 3마일 섬에서 나타났어요. 그때 이제 폭발 사고가 나고 체르노빌에서 한번 났었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이제 지진이나 그런 쓰나미에 의해서 원전이 파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 자체적으로 된 게 아니라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후쿠시마에 있는 원전이 문제가 됐었죠. 근데 사실은 숨어있는 더 큰 문제는 폐기물이에요. 핵 폐기물을 어떻게 할 건지. 단기간에는 발전소 내부에다가 일반적으로 임시 저장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 내부에. 근데 이게 오래되면서 이제 축적이 되면은 중간 저장을 어떤 방식으로 한 다음에 뭐 건식이나 습식으로 하고 나중에는 영구 처분을 해야 되는 거는 땅속에 해야 돼요. 참, 우리가 지상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보기 싫은 거는 다 어디로 들어가요? 땅속에 감추죠. 집에서도 우리가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건 다 지하실에 넣어놓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안반에 지층에다가 집어넣는 걸 해야 되는데 이 처분하는 처분 장소를 사람들이 동의를 잘 얻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 수용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런 처분장을 바로 짓지 않으면 또 넘쳐나서 나중에 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자력의 핵 폐기물 처리들이 되니까 이 원전에서도 그런 폐기물 처리를 잘하는 방법도 개선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폐기물을 적게 방출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원자력 에너지를 갖다가 차원을, 그렇죠?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원전을, 차세대 원전 같은 거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래 원자력 에너지를 보면은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SMR이라는 게 있어. 근데 이제 이 SMR이라는 거는 스몰 모듈러 리액터예요. 리액터가 이제 원자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그 우라늄을 사용하는 원전에 비해서 토륨을 쓰면은 사용되는 원료도 적게 쓰고, 그 다음에 폐기물도 적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우라늄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우라늄을 농축해서 하게 되면은 핵 연료가 많이 나오고 이 연료도 10,000년 이상 격리를 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토륨을 가지고 만들면 격리하는 기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10년 이내에만 격리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핵연료 사용량도 훨씬 더, 사용 후 핵연료도 엄청나게 적다는 거죠. 아직까지 상용화는 안 됐고, 뭐 인도나 중국 같은 데서 일부 얘를 상용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이제 소형 모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쓰고 있는 우리 경수로 원전에 비해서 훨씬 더 작은 전력을 생산하지만 이 중대 사고가 일어날 확률 자체가 100만 년에 한 번 일어날 것이 10억 년에 한 번 일어나는 걸로 리스크가 엄청나게 작고, 혹시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반경이 16km의 영향을 주던 그 기존의 원전에 비해서 300m 정도까지의 반경에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형 모듈 SMR이라는 것을 확장을 하려고 하는 그 전략들을 많은 국가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용도 이거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소형 모듈화된 그 원전을 향후 미래 차세대 원전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경쟁들이 심하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핵융합 에너지는 원전에 비해서 폐기물이 없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두 개의 가벼운 핵을 갖다가 충돌을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수소하고 삼중수소죠. 이 수소 중에 이제 더 무거운 수소들을 붙이면은 얘가 중성자가 나오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뭐를 방출하냐? 헬륨을 생산을 하는 거예요. 뭐 이게 이용이 되면 그 핵융합 에너지로 연결이 될 수 있고 잘못하면 이제 만들어진 게 수소폭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수소 이용하는 이제 핵융합이랑 우리가 중성자 하나만 가지고 우라늄에서 얘를 떼어서 핵 분열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핵 분열에서는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감속제를 넣어서 천천히 일어나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에너지만 발생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감속제를 안 쓰고 한꺼번에 터지면 얘는 원자 폭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핵 분열에 비해서 핵융합은 안전하고 상대적으로 연료가 풍부하고, 왜냐면 이 중수소 같은 경우에는 물에도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환경 오염이 감소를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게 결국 핵융합이 태양이랑 똑같습니다. 인공 태양이랑 거의 핵융합이랑 똑같죠. 그래서 태양에서 일어나는 것도 결국 뭐 그 수소들이 연소가 돼서 헬륨을 방출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4개의 뭐 수소를 가지고 하나의 헬륨을 만들어서 융합을 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생산이 되는데, 이런 거를 이용하려면 온도가 엄청나게 필요하고 높은 핵밀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보통 우리가 해수에 풍부한 중수소를 갖다가 융합을 해서 하는데, 이거를 할 때는 결국 뭐가 필요하냐면 이 플라즈마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플라즈마가 1억 도가 넘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플라즈마를 장시간 이용해야 되니까 이 1억 도 넘는 거를 담을 수 있는 또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지금 현재로서는 국제적인 그 공동 연구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다양하니까 각 나라별로 개발된 기술들을 융합을 하고 연계를 해서 국제협력 과제들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빨리 찾는 게 좋으니까, 기존에 우리가 탄소 중립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 거는 어쩌면 이 핵융합을 기다리는 시간을 벌어주려고 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핵융합 연구가 한국에서는 K-스타라는 연구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작한 거는 199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뭐 2007년도까지 지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2008년도부터 플라즈마를 만들어서 이 플라즈마를 몇 호 동안 얘를 유지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한국에도 나왔잖아요. 뭐 작년 신문에 나온 것처럼 인공 태양 수준이 어느 정도 돼 있느냐. 그러니까 1억 도를 버틸 수 있는 용기를 또 만들어야 되는 거고, 결국 우리가 최종 목표는 300초 동안 이 플라즈마 온도가 뭐 3억 도까지 발생을 시킬 수도 있고, 얘를 300초 동안 보관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상용화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핵융합이 언제 실현되느냐면 지구의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기술 협력이 필요한 거고, 한국에서는 K-스타라는 게 있고 국제협력으로서는 ITER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 중에 일부분들을 우리가 최적화해서 공급을 하게 돼 있고, 2030년, 40년에 민간 부분과 정부에서 합동으로 이제 신에너지 개발을 하는 거고, 그걸 떠나면 언제쯤 2050년에 탄소 중립이 되는 시점에 목표로 해서 상용 발전소 건설인데,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양한 에너지원을 우리가 사용함으로써 현재는 핵융합 기술이나 다른 기술들이 상용화 준비를 위한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런 완벽한 에너지는 정말 가능할까?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것. 결국 수소와 핵융합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 믹스를 바탕으로 2050년에 핵융합이나 수소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장기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홀히 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더군다나 이거를 열심히 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4, 5년마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확확 바뀌죠. 그러면 그냥 정지하는 게 아니라 후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 그 다음에 정치적인 상황, 그 다음에 국제 협력이 얼마나 잘 될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완벽한 에너지에 해당되는 뭐 수소 사회나 아니면 핵융합 에너지들이 시대가 언제 올 건지는 그거에 따라서 결국 우리 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에서는 또 어쩔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상으로 14주차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